많은 이슈도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다는 그 국위선양의 그런 느낌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은 또 수출도 상당히 뭐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에 밝은 면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경제를 보면은 또 일자리가 계속 위축돼 왔고 또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침체기 가라앉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경제가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돕고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잘하는 일이다. 장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 지금 고용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면이 분명히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의 일자리를 줄게 오히려 위축되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 활력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또 새로운 사회 경험을 하려면 또 알바라든가 인턴의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경험도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그러한 현실이 상당히 그 암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제안이 또 잇따라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행사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의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자를 포함해서 발표자, 토론자 모두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 밝음이 더 커지고 또 희망과 기쁨이 함께 나누면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로 복지가 증진되는 사회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청년 세대를 위한 시스템 개혁 과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동지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요즘 뭐 그냥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 또 앞으로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또 먹고 살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일자리는 어떻게 챙겨드려야 되나라는 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나눠주고 막 그냥 같이 다 그냥 쓰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욜로 정권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서 요새 그 단어가 자꾸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이러면서 그냥 현재 있는 거 다 그냥 같이 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때 알아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편의적 발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작업은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연금이 지금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고 또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연금이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못한 채 자꾸 고갈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수많은 또 기금들이 다 고갈되고 있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도대체 뭘 나중에 가서 남겨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야 될 때가 오는데 제대로 답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해 유전이 발견됐을 때 우리 노르웨이에서
그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거냐 고민하는 분도 계셨는데 일부에서 그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석유가 고갈됐을 때 우리 후손들은 뭐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서 결국 그 당시에 많은 깨어있는 분들의 생각이 잘 반영이 돼서 80% 수준의 석유 대금을 전부 기금으로 적립하자. 20%는 쓰고 비용도 필요하고 석유 길어 올리려면 비용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80%를 저축 내지는 그거를 잘 국부 펀드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그래서 지금 5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 나라에서 지금 그 기금 소위 여러분 아시는 소브린 웰스 펀드 SWF 국부 펀드가 지금 1조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률도 아주 좋고 최근에 또 그 하도 돈이 많으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억 원짜리 펀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2억 원씩 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네수엘라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는 석유 길어 올려서 전부 팔고 자기들이 다 써버리고 미래 세대한테 하나도 남기지도 못하고 지금 엉망인데 노르웨이는 그 돈을 80%를 가까운 돈을 저축해서 소브린 웰스 펀드를 1조 달러짜리 만들어 놓으니 그거 위기가 오면 또 그 수익을 좀 갖다 쓰기도 하고 원금도 약간 뭐 건드리기도 하고 아주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50여 년 사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씨를 뿌려야 한 3, 40년 지나서 열매를 거두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린 도대체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르웨이의 그 연어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수준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정말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남들은 그저 다 써버리느라고 정신없을 때 80% 가까운 돈을 저축 내지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자. 참 멋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지도자는 없는가? 지금 뭐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써버리려고만 그러고 국민 돈 물쓰기 경연대회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자기 당 후보가 그렇게 말할 정도가 돼버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와 토론자들 모셨는데 열심히 듣고 새로운 화두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MZ 세대인데요. 뭐 우리말로는 청년 세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M은 물론 밀레니얼스 세대로서 구체적으로 이 생년 연도가 81년에서 96년까지 속한 사람, 그 세대가 밀레니얼즈이고요. 97년에서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때네요. 그리고 12년 사이에 난 세대를 제너레이션 Z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Z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방 세계에서 만든 이 제너레이션 이름인데요. 우리는 나름대로 또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이게 돈은 많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쓰게끔 하자 뭐 이럴 때도 Z 제너레이션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좀 더 크게 봤을 때 일자리로 봤을 때는 MZ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은 Z는 좀 빠지긴 하지만은 밀레니얼 세대로 봐서 일자리가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양 교수님 먼저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양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MZ 세대 우리 김인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희 세대보다 낫습니다. 저희 세대는 BTS 같은 그런 분들이 없었고요. 지금 청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 85년생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55호 이태원에 단독주택을 1순위 낙찰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당 대표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이 문제인가? 저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정말 가혹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담을 청년들에게 넘기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전 보면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청년들을 보면 저희 세대보다 오히려 이 경쟁에 따른 그 성과를 인정을 할 줄 알고 또 서슴없이 경쟁에 뛰어들고 그리고 서슴없이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을 정치권에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정치권들이 만들어낸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2020년에 인구가 감소하죠. 이거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출산율이 0.84로 그 인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국가 채무가 지금 엄청 급증을 했습니다. 1차 경계선 40%를 추월했는데 1차 경계선 40%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국세 수입 증가분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출을 동결해도 지금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이게 60% 넘어가면 이제 국가 채무로 국가가 재정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커진다.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 위기를 경험한 반수의 국가가 60% 선에서 재정 위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하에서 맞이했습니다. 24년은 이제 계속해서 60%를 초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39년에는 국민연금 적자 전환이 됩니다. 이 국민연금이 후세대의 문제냐? 당연히 후세대의 문제이면서 바로 현 세대의 문제이고 바로 청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잘 납부하면 탈 때쯤 되면 돈이 없습니다. 이거를 방치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인구 보너스적 성격을 이렇게 부여한 모든 제도는 인구 감소기에는 전부 개혁하지 않으면 다 재앙으로 남게 됩니다. 2067년에 가면 총 부양비가 120%가 되고 노년 부양비가 100%를 넘습니다. 예. 앞으로 청년들이 노인이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한마디로 빚내서 지금 쓰자는 겁니다. 지금 쓰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청년을 위해서도 아니고 노인을 위해서도 아니다 하는 것이 문제죠. 앞으로 지금 써서 더 미래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전망의 교훈을 보면 재정 파탄까지 한 20년 저는 남았다. 이 2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연금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은 제도를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다 개혁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제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87년 이후로 파란 선은 잠재 성장률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한 번도 성장률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87 체제가 가져다준 경제적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이 1.1% 이하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리 돈을 써도 지금 그것을 다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 개혁과 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떨쳐 나설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기 재정 수입 전망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국세 수입분 이렇게 보면 국세 수입이 지금 21년 282조에서 22년 296조로 증가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조 정도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빚 이자만 18조, 2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00조를 쓴다, 80조를 쓴다, 감이 없으시죠? 우리나라 세금 다 걷어서 얻을 수 있는 수입분은 282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아무리 내서 힘들게 내시지만 그거 다 합해봐야 100조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00조, 200조를 남의 이야기하듯이 마구 쓰고 있습니다. 갚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국민들이 함께 토론해서 과연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는 재앙만 남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냐? 탁상공론의 백과사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헝가리의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책 2권을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지금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어떤 일자리 정책이 좋겠습니까? 얘기하시면 그거 이미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죠. 자, 들어오자마자 일자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 자, 귀족 노조가 계속해서 임금을 올려 되게 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대기업 부분에서 늘어나고 또 대기업 부분에서의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대기업 부분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중소기업도 일자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임금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질하는데 값이 자꾸 늘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뭐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그만둬요. 왜? 다른 일자리 또 있으니까. 갑질당하면 그만둡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갑질이 지금 성행할 수도 있는 것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주거환경 계속해서 돈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같이 다 좋은 의도로 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첨된 사람은 좋지만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업이 줄 수 있는 일자리 임금의 일자리 수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파생 수요입니다. 경기가 잘 돼서 경제가 잘 성장을 해서 물건이 잘 팔려야 내가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를 망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뭐 다양한 일자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기본법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지금 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요. 온 국민이 기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자기네들 정치권을 위한 것일 뿐이지 정작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 연구소 만들고 기관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특징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푼돈 지원입니다. 전혀 생활과 관계없는 정도의 푼돈을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죠. 그리고 선택된 청년들에게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 대통령 아드님 선택되셔서 아주 훌륭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선택되셔서 받으시죠. 자, 그런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내가 당첨될 확률이 2배다. 당첨될 확률이 50%다. 반이다. 그러면 2배수의 사람이 이러한 지원금에 매달리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그런 지원금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회가 로또를 바라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원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저임금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건이 잘 팔리냐와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큼 되느냐에서 결정되는데 지원금 준다고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나쁜데 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친구들은 거기 일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임금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돈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공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지난 4년간 제가 분노하는 집 없는 서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걸 지불을 안 했더니 이게 뭐 이제는 도저히 제가 서울에 태어났는데 제가 서울에 사는 걸 포기한 적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도 지금 밀려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살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시킨다고요? 열심히 저는 지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세상이냐. 이건 청년도 그리고 서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금 커다란 재앙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 지원해준다고 지금 반값 등록금으로 등록금 동결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만 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의 내실을 다지지 않고 졸업장만 양산한 그러한 교육을 해서는 우리의 미래도 청년의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모든 정책이 탁상공론에서 그때그때 표심사는 그러한 정책으로만 일관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앙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떠느냐? 청년 고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중에 해당 인구 중에서 실제로 취업한 분들의 비율입니다. 실업률은 의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건 따지지만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인구 중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순간부터 더 떨어져요. 왜 그런가? 그 정책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무슨 지원금 정책이 뭔가 기다리게 하고 뭔가 요행을 말하게 하고 뭔가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쉬어서 기회를 엿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취업에 나가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지원금을 바라는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또 경제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한 번도 증가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청년들의 비관적 미래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일본의 경험이 와 있죠. 90년대 초, 80년대 말서부터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너도 나도 집값 안정에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하는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그래도 잡지 못했습니다. 버블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뭐냐? 아예 대출 총액 상한 제도를 취하해서 물량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니까 그다음 폭락을 했어요. 폭락한 이후에 90년 초에 폭락한 이후에 일본 경제는 침체 일로를 가져다 주죠.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또 관중심의 경제 운영 문제, 정치 지도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일본의 경험입니다. 이게 명목 GDP입니다. 일본에. 과거보다 명목 GDP가 이게 떨어졌어요. 이건 글로벌 금융 위기의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민주당 집권이 뭐 했느냐? 무상, 무료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아베 내각이 와서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복지가 답인가? 이건 일본의 재정입니다. 일본의 재정. 80년대, 70년대, 80년대서부터 지금 2018년도를 비교해 보시죠. 지방교부세 늘어났습니까? 지방분권 앞서가는 일본이지만 지방교부세 못 늘렸습니다. 절대 액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공공사업 관계비 7조에서 지금 6조 엔입니다. 늘어났습니까? 문교 과학진흥비 방위 관계비들 90년대에 20조 6천억에서 지금 2018년에 19조 9천억입니다. 늘어났습니까? 자, 늘어난 건 뭐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쓰는 돈. 그리고 사회보장 관계비. 사회보장 관계비는 90년도에 11조 5천억에서 지금 33조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재정은 계속해서 복지 관계비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고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바로 일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증가시켜놓은 부채만 하더라도 이거 빚 갚는데 재정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들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개혁을 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하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분 딱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치의 요것만 말씀드리죠. 나치의 그 약자가 영어로 풀었으면 내셔널 소셜리스트 저먼 워커스 파티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나치가 저 모양이 됐는지, 왜 우리가 나치를 인류의 재앙을 퍼뜨린 그런 악의 집단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트라이벌 내셔널리즘, 이거는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인종적 민족주의죠. 이것이 바로 나치의 화두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 보면 소부장 얘기, 과연 소부장을 추진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저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왜 소부장의 얘기가 나왔는가,
과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그러한 무역을 했느냐, 제재를 정확히 지켰느냐를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책의 개혁 방향은 시대 흐름을 따라서 청년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을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청년들에게 재앙을 주는 제도를 바꾸고 청년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힘껏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그게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개혁과 그 다음에 교육개혁,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노령사회와 청년복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게 됐는데, 사실 뭐 저는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 복지에 대해서 정리한 건 이번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정리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노인 인구 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뭐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 청장년층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은 지금 실업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이라면 청년 대책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뭐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부 부처라든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019년에 청년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일자리 관련해서 35조 원, 주거 지원 20조 원, 교육 훈련 19조 원 등 어떻든 뭐 적극적인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청년 복지라고 했을 때 청년이 기본적으로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청년은 우리가 통계에서 부양 계산을 할 때 청년은 분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모에 들어갑니다. 즉 부양을 해야 될 주체지 부양받을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지금 경제사회 전체가 이 청년을 부양자로 분모에가 아니라 분자에 청년을 넣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누가 부양을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지금 노년도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뭐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 중에서도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보편적 대상으로 청년을 두고 지원, 복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그런 기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정책 기조 위에서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청년복지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청년복지라는 것은 아주 헤비의 복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부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청년복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일자리까지 포함한 그러한 포괄적인 복지,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일자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왜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인구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청년 실업률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계속 10%대에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은 통계청에서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하는 실업률 기준이고 확장 실업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하면 25%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다 하는 것이 사실 이 통계가 이런 확정 실업률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업률이 지금 이제 청년청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는 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 부양비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양 비율이 지금 120까지 늘어나는 것이 문제지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부양비가 120까지 늘어나는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청년을 분자에 넣으면 왜 부양비는 120이 아니라 140을 해야 될지 150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국가가 운영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이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노인 인구 문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역관계에 가지고 있는 통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65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46.1%가 돼서 일본이 36.2% 지금 최고령 국가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거의 10%포인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31.8%, 스웨덴 26.2%, 프랑스 27%, 미국 24.4%.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청년층까지 제대로 일을 못하면 나라 이제 끝나는 거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사회보장 재정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특히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층이 막상 이제 65세가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돼서 사실상 연금을 받을 돈이 없든지 뭐 연금을 절반으로만 받아야 될지 뭐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거의 확정돼 있는데 이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아무 대책도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자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연금개혁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적립기금을 지금 가지고 계속 어떻든 기금을 적립하고는 있죠. 이게 고갈돼서 문제지만 아예 적립기금 없이 운영되는 있지만 실제로 법정 적립기금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도 2060년 되면 거의 그 소득의 30%를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만 30% 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도 30% 수준이 됩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하면 되거든요. 개혁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립 방식으로 적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험료의 30%가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개를 합하면 소득의 60%를 보험료로 내야 되고 이거는 세금 뺀 겁니다. 세금까지 합하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됩니까? 아니 국가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예정돼 있는데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건지 뭘 믿고 계신 건지 부처님을 믿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 이건 제가 이제 그 만든 표인데 실제로 이제 뭐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게 지금 가로변이 이제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입니다. 1960년부터 2050년생까지 경제 성장 유지라든지 뭐 저축률이라든지 뭐 정부 지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한번 자기가 태어난 기간 동안에 이 불변 가격으로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쓰고 가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 갈수록
경제는 계속 성장은 되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 1% 성장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1% 성장도 성장입니다. 지금 아까 일본 예를 보다시피 마이너스 성장한 적도 있고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1970년 이후에 2020년까지 50년간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 1%라도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1960년대생은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봐야 지금 60년생이 전 세대적으로 보면 가장 유리하거든요. 생산에 비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계층으로 가장 유리한 이게 끝근선이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죠. 그럼 미래 세대로 갈수록 부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해지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청년이 그냥 마냥 불리하냐? 그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60년생은 100달러로부터 시작해가 지금 3만 달러에 와 있지만 청년은 거의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에 시작해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져간 양은 생산하고 소비한 양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부는 1%라도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크다. 현 세대 우리 60년대 이상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50년대 이상은 더 심할 거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그 2만 달러로 시작한 세대하고 100달러 시작한 세대는 물질적 부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청년 세대한테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는 건 아니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해 보면은 대부분 희망이 없다,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청년 세대는 우리 이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현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 정책의 유행을 보면은 뭐 각종의 있는 정책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의 정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일자리 관련해서 1790개가 정책이 있습니다.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610개, 지자체까지 다 합한 겁니다.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230개,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150개의 정책들, 그래서 합하면 3,100개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입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업에 34조 원, 주거 지원에 20조 원, 교육 훈련 19조 원 등이 투입되는 등을 해서 세계에 있는 청년 정책은 다 실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 취업 능력을 향상을 위한 필요한 소득 경험, 취업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양질 일자리를 위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전용 고정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희망 2배 청년 통장, 청년 취업 인턴제 등등의 정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젊은이들은 다소 도움이 됐겠지만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이 정책하고 멀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금으로 아예 도와주는 정책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죠. 청년 수당제도 만들어져서 뭐 이런저런 했지만 이게 뭐 아주 몇만 명 아주 제한된 계층에게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들 35,000명에 대해서 2021년, 22년 연 35,000명 정도, 월세 지원금 한 2만 명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수는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2만 명, 3만 명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을 24세 되면은 다 그냥 월 50만 원씩 뭐 이렇게 25만 원씩 4번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대 한 해에 대해서 한 연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재명 지사는 아예 청년 기본소득이라 해서 집권하면 2023년부터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 모든 700만 명 모든 청년한테 주겠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아주 대폭과 큰 뭐 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1년에 7조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할지에 대해서 뭐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짜로 준다면 좋지 않습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나빠할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짜로 준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고요. 이 청년 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또 한 23,466가구를 지어서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전국 지자체 청년 정책 예산을 보면은 울산, 전남, 전북 순으로 해서 울산이 전체 이 울산시의 예산의 7.5%를 청년에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든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크기로는 뭐 서울이 제일 크죠. 그 전체 예산의 1.86%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5천억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4,200억 정도 쓰고 있는 거고요. 청년 정책을 진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부 주요 청소년 정책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같이 모아서 해봤더니 뭐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교육 훈련과 관련된 정책들 좀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으로 되어 있게 나머지 청년 내일주 공제라든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효과성 측면에서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쨌든 대부분에 보면은 정부 출연기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중하가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성 보면은 결과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뭐가 나아지는 건지 사실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세대 행복 조건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주거가 다음이다. 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중요한데 결국은 일자리는 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청년 인구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동의 수급 조건이 바뀌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급 조건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이 내용을 보면 OECD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은 일본의 실업률은 뚝뚝 떨어졌죠. 20대 전반 후반 전부 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OECD보다도 20대 후반 같은 경우 OECD보다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OECD 평균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이유를 보니까 뭐 일본이 아베노믹스 때문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의 위치가 이 한국은행에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인구 비중에서 아직은 20대 초반과 후반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비해서 일본은 인구 비중이 20대 전반 후반의 비중이 6% 이하, 6% 이하입니다. 그래서 청년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저출산 세대가 노동시장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실업의 비중도 그 실업자 비중도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노동 수급의 변동이 결국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변동 상황을 보면 25년부터 2030년 정도 되면 이 청년 실업이 노동 수급 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제는 경제 성장도 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민노총 같은 이제 등
단체에서 노동단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전국적 시위도 하고 이런데 실제로 이 베이비붐 이 청년 세대가 25년에서 2030년대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이 안 돼야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동수급의 조건 변화가 더디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문제의 연장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뭐 조금 우리 힘도 뭐 우리 정신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우리 사실은 뭐 60대 돼도 50대 60대 돼도 전혀 젊은이에 못지않는 훌륭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좀 양보해야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떻든 정책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노동단체하고 아무 협상도 없이 노동개혁도 안 하면서 이 정년을 무턱대고 연장시켰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이 실업 문제가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부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보수 정부 하면은 다 헛겁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의 핵심은 인구 구조의 수급 변동과 경제 성장,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당분간 지연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30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해서 203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미래의 불안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년세하고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20대, 30대는 스스로 지금 집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기 집 반으로 줄여가지고 자녀 세대한테 좀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정년세 상속세 내다 보면은 제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통한 복지에 앞서서 가족에 의한 소득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년세하고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지금에서 정년세 상속세가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세계 톱도 뭐 금메달도 좋지만 이거 정년세 상속세 같은 걸 갖다 금메달 따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 확 줄여야 가계에서 스스로 청년을 위해서 소득 이전, 재산 이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정책 평가 결과는 좋지 않다.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노동수급 구조는 5년 내 10년 내에 저출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 전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보장개혁이 필요하고 가족 중심의 세대 간 소득 및 재산 이전의 원활화를 위한 정년세 및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이윤진입니다. 예, 앞서 발표 너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들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백수 유튜버들이 요즘에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다는 방송을 봤어요. 참 시대가 많이 흐름이 변화하였고 요즘 상황이 또 녹록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함께 청년 복지 내지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는 사회 통합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김용환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고 양준모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고용 연장의 문제, 가치 통합의 문제와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방금 전에 이제 김용환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서원에서 청년이 과연 복지의 대상이 되느냐,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청년 복지라는 말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었고요. 전통적인 복지 대상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이라는 것이 헌법상에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대상 중심의 복지 체계를 언급을 할 때 이들만 언급이 되어 있었지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에도 그 어느 법에도 복지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동이 요보호 대상으로서 그냥 보호의 주체가 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복지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것이고 현재 역시 이런 정책적 흐름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좀 온 것 같다는 시대적인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정책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책적인 필요순위와 우선순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청년 정책 내지는 청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 지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복지의 정치 종속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또 언급을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능력주의, 공평과의 가치의 대립 문제입니다. 그게 청년 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 논쟁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노동의 문제입니다. 계속 문제되는 것이 청년 복지 영역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고용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부터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해 나갔을 때 청년 취업이라든지 일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구분 자체가 없는 사회가 이미 도래하였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조를 맞춰서 복지와 경제가 같이 선순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복지의 영역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갈등의 치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 결국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 신뢰와 약속이 전제가 됐던 사회보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소멸하고 있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어떻게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MB 때부터 연금 개혁이 2007년도에 한 번 있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했지만 결국은 미완에 그친 현재에 이르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청년과 관련해서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 치유 차원에서 봉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언급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24분까지 하면 되죠. 저 시간을 봤었는데. 재정의 문제이죠. 어디까지를 청년 복지 예산, 청년 정책 예산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자료 보니까 청년 희망 패키지에 20.7조 원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여기 일자리, 주택 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문제들이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저출산 예산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혼합이 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출산 예산이라고 경계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출산에 뭐 130조를 쏟아붓다. 근데도 아직 출생률 떨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집중을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을 해서 재정을 집중 투입을 했느냐의 문제를 조금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방대에 이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친구들이 취업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결국 지방 도시를 살려야 하는 문제이고 기업, 대기업 내지는 좀 탄탄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도시의 활성화, 그다음에 여기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주택과 인프라가 함께 생겨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하고 자리 잡고 그 지역 발전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은 정신 건강적인 문제입니다. 청년 고독사 요즘 굉장히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복지 정책을 뭐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그다음에 교육 뭐 어떻게 이걸 돈 지원한다고 해서 기본 수당이라고 해서 몇 푼 쥐어준다고 해서 고독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어떤 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는 주먹구구식 말고 정책적으로 좀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필요한 돈을 써야 하는지 청년 취업 지원도 좋고 뭐 일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요.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챙기자. 복지 지출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계를 짓고 또 다른 정책과 우선순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짧게 인사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분당굴 당협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의 막바지 정도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저는 24살 때 취업이 아닌 창업을 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 1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고 그때 창업했던 회사를 지금 20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 300명 정도의 작지만 강한 이 기업을 일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한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토론자로 이렇게 앉혀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냈던 20, 30, 40대를 지내면서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MZ세대가 처한 문제점과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인간 욕망의 진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사회 변혁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간 욕망의 진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인간 욕망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가지지 않은 것, 즉 결핍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망을 느끼고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태어났더니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됐습니다. 태어났더니 먹을 게 없어요. 네,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인 먹을 것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삼시세끼 밥을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처럼 굶지 않기를 기도하고 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90대 할머니들을 보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치하지 않습니다. 밥 세끼 먹으면 됐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였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분들의 자녀 시대요.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 5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태어나 봤더니 그들의 부모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대충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욕구보다는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그러다 보니 이분들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MZ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을 교육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남들보다 잘 살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해라를 강요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욕구,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청년 세대, MZ 세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의 욕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욕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청년 세대의 이해를 넘어서 세대 간의 이 세대 차이, 격차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니네들이 뭐가 힘들어? 니네들 우리처럼 굶어봤어? 야, 니네들처럼 좋은 세상 우리들은 살아보지를 못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태어났더니 이미 도시는 높은 빌딩으로 가득하고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 교육이 다 완비가 돼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게 욕망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한테 태어나니 부모님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갖추어진 것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계속 진화한다라고 했는데 청년들의 욕망도 진화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먹을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미각과 시각을 즐겁게 하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위를 막을 집이 아니고요. 보다 편안한 집,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막아줄 옷이 아니고요. 남들 눈에 띌 수 있는 나를 더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원하게 됩니다. 이들의 욕구가 세속적이라고 느끼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들의 욕구와 욕망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MZ세대가 느끼고 있는 욕구, 욕망은 우리들이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상을 넘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지금 자아 실현과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청년 세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청년 세대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청년 세대는 이미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리 배워도 사용법조차 잘 모르겠는 스마트폰이요. 지금 MZ세대는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던 세상의 일부입니다.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욕망은 이미 자아 실현 끝과 닿아 있는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니네들 먹고 살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현실은 여전히 70년 전의 교육체계에서 배우고 학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구를 사회가, 정치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진화하는 인간 욕구에 의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 그들의 욕구, 진짜 욕구, 내면에 있는 진짜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판을 정치가 깔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청년의 진화된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변혁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최초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게 불입니다. 불의 사용을 인간이 최초로 과학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불이 발견돼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요. 음식을 구워 먹거나 추위를 피하거나 동물로부터 안전한
안전을 지키는데 불을 단순 이용했던 시절에서 그릇을 굽는, 도자기를 불로 굽는 단계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 자그만치 99만 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불을 단순 사용하다가 불을 불같이 이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99만 년이 걸립니다.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렸던 바퀴가 개발되고 나서요. 바퀴가 자동차가 개발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만치 6천 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제가 왜 이 번역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들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과학이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있는 대다수의 문명은 최근 100년 안팎에서 이뤄진 변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전화기, 라디오, 오디오, MP3, 기타 등등 지금 건축물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 다 100년 안팎에서 이루어낸 변화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 100년 안에는 너무나 빠른 변혁 속도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변화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없었던 기술이 오늘 개발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중요한 제도와 판을 만들어야 되는 정치는 너무 느려서 청년들의 마음이나 청년들의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제도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청년들 기성세대보다 뛰어난 거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조금 더 미래에 가까운 세대이다. 조금 더 미래에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 욕구의 진화와 그리고 사회 변혁의 속도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대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화두 정도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청년들의 욕망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회 발전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육 체제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변화와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마다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지만 삶의 만족과 동시에 사회의 기여가 가능한지 스스로 사색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현상대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서 교육의 기능과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비단 청년들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과학 영재를 양성하고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한다라면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 역량으로 변환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완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산업 그리고 일자리는 청년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장과 맞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 단기적 관점에 대해서 약 8가지, 9가지를 더 적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서 짧게 마무리 발언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회 변혁의 속도를 진심으로 이해하면 해답이 반드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그 해답을 찾아냈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좀 함께 진지한 고민들을 단지 청년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요. 이 친구들이 40, 50이 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20, 30의 청년이 될 때에도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진지한 고민을 우리들이 앞으로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께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의 에너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힘차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사 건네받은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 맡고 있는 이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목은 지금처럼 또는 그렇게 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저만 보면 아마 여기서 뭐 MZ세대 또는 청년세대 그리고 지금 제 상태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실업자고 또 어떻게 보면 구직 단념자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은 내년에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글을 담아봤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복지는 수혜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저는 자립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또는 복지 수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마지막 방법 남의 돈을 남한테 쓸 때 가장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초점을 옵션이 많아지는 방향성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고 실시되는 정책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은 당장 정책 수혜자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또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간 사회 또는 인간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주할 그런 문제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시장 관련된 또는 일자리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앞서 교수님들이 언급하셨던 내용처럼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책이라든지 또는 청년 복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실효성 있게 다가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의존적인 청년들 또는 의존적인 세대를 키우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제대로 된 처방전으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자고 하면은 높은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넓은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 가지각색의 의견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또는 화장실이 노후됐다 그러면 화장실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학교의 규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규율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제거하거나 바꾸면 되는 것인데 자꾸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정작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인간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좀 더 맞춰보면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경우 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3번째는 급여나 복지,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효용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 자체가 좀 무기력해지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한 일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 규제에 관련돼 있는 청년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진입 장벽을 더 높게 쌓는 것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실시했던 정책들,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규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입 장벽을 더 높게 쌓고 도와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정책은 옵션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실제로 뭐 취업 활동 또는 준비 활동을 하면서 또 느꼈던 건데 그 쿠팡 친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뭐 한 열심히 일하면 월 400 정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일이든 간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겠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자 하면은 결국 급여 문제입니다. 내가 뭐 투입하는 노동 대비해서 생산성 또는 급여가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택배 기사 일을 하려고 가서 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고 뭐 그렇고 그러고 제가 지금 이제 금융권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융 아카데미라고 하는 뭐 청년 취업 또는 뭐 금융권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달 남짓 정도 그 수료 과정을 하면서 실제로 보험 설계사 그 자격 시험을 봤었고 지금 뭐 자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등록은 안 해서 지금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요새는 뭐 자산관리사 또는 금융 전문가로 불리면서 그런 식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좀 도와주는 또는 보험 회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 급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젊은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기업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 또는 청년들이 많은 기업을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뭐 급여를 좀 적게 받든 아니면 무급으로 일을 하든 직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아르바이트, 어떠한 일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인터넷으로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만 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여가 없더라도 인턴십 또는 견습생 제도, 직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위주로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근데 하지만 반대로 뭐 공공 부문 일자리나 공무원 늘리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 단계 높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입 장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는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욕구는 뭔지 모르죠. 청년들도 개인이니까. 개개인들과나 얘기를 해봤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자꾸 자신을 던지면서 열심히 사는 것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뭐 대기업 또는 유명한 기업, 글로벌 기업 또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강성한 노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새는 이제 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직접 부여하고 또는 자격 요건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뽑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문직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기업의 강성한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노동자 편향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은 뭐 사용자 대 노동자라는 구도가 떴을 때 노동자들은 항상 불쌍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었고 그래서 어떤 강성한 노조가 등장했을 때 이 노조가 외치는 그런 말들은 사실상 본인 노조에 속해 있는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전체 노동자 조합 또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뭐 청문회 이런 관련 자리에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이와 같은 일이 문제가 있을 때 정책으로는 뭐 앞서 있었지만 뭐 교육훈련 관련 또는 구직활동비 또는 직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재 영입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제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실제 또 다른 이직을 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일을 떠나고 싶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뭐 꾸역꾸역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단계로는 급여 복지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어떤 뭐 일자리, 앞서 뭐 얘기 드렸지만 뭐 택배 기사라든지 보험 설계사 이런 직종이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들 또는 사회적으로 막 인정을 받고 뭐 위대한 사람들이다 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택배 노동자라는 키워드로서 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는 것이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하고 싶은 일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 함부로 또는 권위적으로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오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동시장에서 진입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퇴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 해고하고 고용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생략을 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또는 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객체는 저는 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좋은 창업가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야망과 포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 더 일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자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혁신이 좀 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좀 더 배운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추상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선을 추구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실제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진 교수님께서 그 멘트하신 것 중에 과연 청년이 복지 대상인가 그 질문도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아까 김영환 교수님께서 그 발제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계신 김민수 위원장께서 그 좋은 멘트를 해주셨는데 없는 것에 대한 욕구가 욕망이다. 욕망을 이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명재 대표께서 사실 이것저것 자립할 수 있게 복지 수혜를 좀 더 이 복지 수혜를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세 분의 또 두 분의 발제자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역시 그 세대가 다르니까 서로 다르면서 이해하는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주제하고 관련해서 정치가들이 좀 참 많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부양해야 될 주체지 부양받을 주체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청년도 복지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청년 역시 저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자립할 때까지 자립 이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국가나 가족이나 뭐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청년에게 주어지는 각종의 정책들은
포괄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고 또한 이제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들이 연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20대 청년들이 아직은 자립이나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복지 개념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청년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여지고, 이 청년들이 더 좋은 능력과 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국가 사회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청년을 향해서 표를 받기 위한 선심성인 또 일회성인 그리고 개념 없는 그런 식의 지원이 복지 정책이란 탈을 써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체제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뭐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김영수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자아 실현의 어떤 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와닿고요. 이것이 저도 강조한 바입니다만 이제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그런 하고자 하는 길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은 그걸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판에 짜여진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을 가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번째는 이 교육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선택권이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 저 이명재 의장인가요? 네, 학생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하셨는데 교육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그걸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이게 복지국가일 수 없듯이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해고가 있어야 고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정년 연장 같은 그런 제도, 그런 이제 논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정년 연장이 가져오다 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 지금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그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를 답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의 길,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재앙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 토론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가 이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특히 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제너레이션이 2 제너레이션, 3 제너레이션이 모였을 때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제 저희도 뭐 아까 전 누구십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공부해라 또 우리 전 시대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모 시대에는 사실 나라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제 시대에 그야말로 이 자유가 없는 그 독립을 상당히 원했던 그런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에 와서는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를 걱정하는 세대인데 지금 이 Z 시대 또 이 MZ 시대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알아줘라. 이제 그런 이제 욕구가 욕망이 있는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또 위에 저희 할아버지 시대를 보면은 일관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관된 게 뭐냐?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가정들도 있고 이 집안들도 있고 못 나가는 집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간 이 저희가 미들 클래스가 없고 중산층이 없고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 그 밀레니얼 Z 제너레이션 시대에도 사실은 성공한 그런 청년들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보는 건 너무 이게 화려하고 너무 이 고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실현할 수 없고 자기가 그거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세대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잘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정치 사회 문제도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경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론을 많이 알고 이 교수들을 물론 뭐 동원을 해도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또 뭐 그런 이 문제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당장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양심적으로 우리 중장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주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조그만 사례를 가지고 자꾸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마치 그게 다인 양 그렇게 지금 현 세대를 이렇게 자꾸 잘못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 됐다 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제목을 가지고 아마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데도 시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발제자 너무 열심히 많은 양을 준비해 오셨고 또 세 분의 이 토론자께서도 좋은 질문과 또 코멘트를 해주셔서 오늘 그 세미나가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윤창현 의원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자유기업원과 또 기타 이 기관에서 이 회의를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